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신협 추진위원장 한영섭입니다. 네, 본 강의는 청년신협의 활동가들을 위해서 만든 교육입니다. 앞에 최준호 교육위원장님께서 우리 정의로운 금융과 대한금융의 이해란 강의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강의를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의는 잠시만요. 네. 우리 청년 금융 문제, 심각하죠. 이 금융 문제가 도대체 뭐 어떤 건지, 그에 따라서 우리 청년 신협을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목차는 뭐 1강부터 뭐 5강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너무 또 길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청년 부채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그 프로를 한번 이제 볼게요. 첫 번째는 고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월세 혹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그뭐 등록금부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어떤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고비용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에 맞게끔 소득이 많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소득이 그래도 더 높지 않죠. 저소득에 빠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비용은 많은데 소득은 낮고 그래서 자금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신용이 낮죠. 그리고 담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채무 악순환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제 신용유의, 뭐 옛날 말로는 이제 뭐 신용불량자 혹은 신용유의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청년 부채 문제가 개괄적으로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돈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저는 이제 그 복지 수요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을 위한 돈, 주거를 위한 거, 생활을 위한 거. 사실 최소한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거는 저는 이제 복지 수요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제 그 우리가 대출로 조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자금 대출 혹은 주거비 대출 여러 가지 대출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부채는 뭐 기업을 위한 부채가 또 일 수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뭐 과소비를 위해서 부채를 이제 지기도 하죠. 꼰대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청년들이 돈을 잘 못 써서 부채가 막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없는 경우는 없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죠. 제가 본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비용, 저소득, 뭐 이런 문제가 뿐만 아니라 저복지, 저자산에 대한 문제까지 확장이 됐어요. 고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이렇게 있고요. 저소득은 구조적인 실업 상태에 있죠. 청년 실업률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10%, 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임금 자체가 낮죠. 뭐 최저임금이 낮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고비용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청년들에게 이제 복지는 조금 부족하죠. 뭐 소위 얘기한 청년 복지는 과거에는 청년들이 왜 복지 대상이냐 이렇게 이제 논쟁도 있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청년들도 복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이 저자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습 자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자본이 이제 세습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겁니다. 자산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죠. 어, 어쨌든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게 되죠. 자, 그럼 이 돈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돈이 부족한데 은행들은 우리에게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왜 그러냐면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그 중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고 자산이 없고 혹은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게 되죠. 사실 이제 은행은 공공성을 이제 원래 가지게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저는 이제 공공성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은행들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은행들은 돈을 안 빌려주고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돈을 무분별하게 또 빌려주기도 해요. 저기 대부업체 뭐 저축은행에서는 막 돈 빌려가라고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약탈적 금융이라 혹은 약탈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뻔히 못 갚을 것들을 알면서도 돈을 그냥 무차별하게 안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무언가를 좀 획득하기 위해서 이 돈을 이제 안기게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채무 노예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공성이 상실되고 약탈적 금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예,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복지는 없고, 그래서 복지의 금융화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복지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그 대출을 통해서 우리의 복지를 조달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뭐 교육비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것이 복지의 금융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금융 문제와 금융 소외,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적절하게 금융이 공급 안 되고,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빌리거나, 혹은 약탈적 금융이 이제 약탈적 금융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만들 때 초기 추진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은행은 아닌데요. 대한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금융이라고도 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대한금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청년연대은행은 단순히 이제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토닥협동이라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일손을 나눈다든지 물품을 나눈다든지 이런 이제 협동금융, 협동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재무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들 함께 병행하는 것이 초기 이제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만들 때 그 모토였습니다. 2012년도에 2012년도 준비해서 2013년도 2월 달에 창립을 한 단체입니다.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공동체 대출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요 대출들은 매번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들이 이제 그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사례가 발전해서 여러 가지 또 뭐 겨자씨 은행, 뭐 기다리 은행, 뭐 신한은행, 장신구 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이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어, 근데 이 청년 신협을 이제 그러면 만들려고 했던 배경에는 앞서 얘기 드렸던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나 이런 이제 대한금융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 이제 뭐랄까요? 작은 단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금융 문제는 더 높아지는데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데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신협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2018년도부터 청년 신협 간복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이 청년 신협 운동은 모태가 됐습니다. 청년들의 이제 필요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청년들의 사회적 금융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청년 신협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조금융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제도화한다. 실제 그러면 금융기관을 만들자. 뭐 예금자 보호라든지 혹은 지급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탑재된 정말로 금융기관을 만들어 보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똑같은 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과는 조금 다른 모델을 만들자. 예를 들자면 채권자 중심의 은행이 아니라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은행. 굉장히 조금 희한하죠. 그리고 이 금융의 이익을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런 것이 이제 청년 신협을 만들게 된 배경이랑 방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신협의 이제 미션은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이 함께 청년을 위한 사회적 자본 구축한다. 그리고 청년 생활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질서를 개혁하고 혁신한다. 이게 청년 신협이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청년 신협의 슬로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예금이 청년의 든든한 자본으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자본 구축. 굉장히 거창하죠. 그리고 나의 예금으로 청년의 오늘과 미래를, 네, 또 굉장히 거창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청년 신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 신협의 사업 구조는 이후에 청년 신협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업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대출 사업은 이제 기본일 것이고요. 개인, 단체, 기관의 이제 출자, 예금, 적금들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대출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온 거에 따라서 청년 배당한다든지 수익의 50%를 적립해서 청년 재단을 설립하다든지 이 청년 재단을 통해서 청년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청년 신협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윤리 원칙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청년 신협의 윤리 원칙, 예. 자조와 협동의 원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조와 협동의 원리로 청년의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창출한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관점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이 아닌 관계를 기반으로 조합원의 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현명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한다. 연대를 기반으로 외적 위기에도 자생할 수 있는 회복력을 마련한다. 투명한 경영과 열린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이 원칙을 청년 신협 조직 문화의 전반에 투영하고자 노력한다. 네, 굉장히 거창하지만 이 청년 신협과 관련된 이 윤리 원칙들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해외에는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요. 뭐 가치은행 혹은 윤리은행 혹은 공동체 은행 여러 가지 은행이 있습니다. 독일에 GLS라고 하는 은행이 있고요. 이탈리아에는 방카 에티카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수목적 사회은행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 녹색은행, 혹은 여성은행, 혹은 NGO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협도 그러한 특수목적 사회적 은행들 중에 하나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청년 신협을 만들면 다른 은행들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떤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청년 신협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청년 신협의 이제 설립 조건입니다. 설립 동의자가 최소 100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강의를 찍는 현재 102명으로 설립 동의자 수는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유대 범위라 그래서 지역 혹은 직장,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신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최소 3억, 현재 기준으로 6천만 원 정도가 출자금이 모였습니다. 더 많이 좀 필요한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예비 조합원님들 혹은 예비 설립 동의자 분들께서 관심 있으면은 가입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1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요. 사무 공간, 철제 금고, 전산 설비가 구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3년치 사업 계획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근데 이 청년 신협이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볼게요. 법적으로 뭐가 좀 필요하냐? 공동 유대 범위라 그래서
공동 유대 범위는 지역조합이라고 해서 뭐 같은 시, 군 혹은 뭐 어쨌든 청년 신협이 기존에 보시면은 어떤 마을에네 혹은 동을 중심으로 청년 신협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니 신협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청년 신협이라고 한 개념은 없는 개념입니다. 단서 조항에 있는 이제 뭐 생활권 혹은 경제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 신협과 유사한 신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사실 했었습니다. 청년 신협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뭐 다른 건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네. 부합되기 어렵다. 다만 비조합원에 어쩌면 할 수 있으니까 만들지 말고 비조합원을 가입해라.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으로는 청년 신협과 같은 특수목적 신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 신협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제 그 평생 만들지 말까요? 아니겠죠. 이제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 신협이 법을 개정하는 운동도 함께 하고 있죠.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네. 자, 그럼 이 청년 신협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청년 신협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뭐 토론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를 좀 시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설립 동의자를 만들고 출자금도 걷고 계획도 만들고 상품도 한번 만들어 보고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정도 달성이 된 것 같아요. 아직 훨씬 더 좀 가열차게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올해는 꼭 설립인가 신청을 해보는 걸 목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뭐 다시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라 엄청 이제 오래 들어봐야 여러분 기억이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코로나19가 끝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